어린 왕자 생텍쥐페리 글 그림 22장 안녕? 어린 왕자가 말을 건넸다. 안녕. 철도의 전철수가 대답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열차 손님들을 1000명씩 추리는 중이야. 그리고는 손님들을 태운 열차를 오른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왼쪽으로 보내기도 한단다. 전철수가 말했다. 그때 불을 환히 밝힌 급행열차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조종실을 뒤흔들었다. 저 사람들은 몹시 바빠 보이는데 어딜 가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기관사 자신도 그걸 모른단다. 전철수가 말했다. 그러자 반대 방향에서 불을 밝힌 두 번째 급행열차가 우렁찬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아니, 그 사람들이 벌써 돌아온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까 지나간 그 사람들이 아니라 두 차가 서로 비켜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에서 만족하지 않았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는 만족하는 법이 없단다. 전철수가 말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을 밝힌 세 번째 급행열차가 으르렁거리며 달려왔다. 이 사람들은 먼저 본 손님들을 쫓아가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쫓아가긴 뭘 쫓아가. 그들은 저 속에서 잠들어 있거나 하품을 하고 있을 뿐이야. 오직 어린애들만 유리창에다 코를 납작대고 문지르고 있을 뿐이지. 전철수가 말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이 무얼 찾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한두 시간씩 헝겊으로 만든 각시인형을 찾기도 하고 결국엔 그 각시인형이 아주 중요한 것이 돼버리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뺏으면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이들은 행복하군. 전철수가 말했다. 23장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를 했다. 안녕. 장사꾼도 화답했다. 그는 완벽하게 갈증을 가라앉혀주는 새로 나온 알약을 파는 장사꾼이었다. 그 약을 일주일에 한 알씩 먹으면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걸 왜 팔아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이건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게 해준단다. 전문가들이 계산해보니 일주일에 53분씩 절약된다고. 장사꾼이 말했다. 그러면 그 53분을 가지고 뭘 하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만일 나에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53분이 있다면 우물 있는 곳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텐데. 장사꾼의 말을 듣고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24장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킨 지 8일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비축해 두었던 물의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을 마시면서 어린 왕자가 하는 장사꾼 이야기를 들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구나. 하지만 난 아직도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어. 마실 물조차 떨어져서 우물 있는 대로 천천히 걸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내 친구 여우가... 내 말이 끝나자마자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얘야, 지금은 여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야. 왜? 목이 몹시 말라 죽게 되었으니까 말이야. 그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했다. 죽게 되더라도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야. 난 여우 친구가 있다는 게 참 좋아. 이 아이는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배고픔도 갈증도 느끼지 않고 그저 햇빛만 조금 있으면 그만이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나를 돌아다보며 내 마음을 안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다. 나도 목이 말라. 우리 우물을 찾으러 가자.
맥이 탁 풀린 나는 소용없다는 몸짓을 했다.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건 당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을 말없이 걷고 나니 해가 떨어지고 별들이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갈증 때문에 열이 좀 있어서인지 마치 꿈속에서처럼 별들이 깜빡거렸다. 그런가 하면 어린 왕자의 말이 내 기억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너도 목이 마르니? 내가 물었다. 하지만 그는 내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이런 말을 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을 수가 있어. 나는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으나 잠자코 있었다. 그에게 질문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가 지쳤는지 앉았다. 나도 그의 곁에 앉았다.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꽃 때문에 별들이 아름다운 거야. 나는 그렇지 하고 대답하고는 아무 말 없이 달빛 아래 펼쳐져 있는 주름진 모래 언덕을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어린 왕자가 이렇게 덧붙였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사랑해왔다. 사막에서는 모래 언덕 위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침묵 속에 무엇인가 빛나는 것이 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막의 그 신비로운 빛남이 무엇인지를 문득 깨닫고 나는 흠칫 놀랐다. 어렸을 적에 나는 오래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물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것을 찾으려고 한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보물로 인해 그 집 전체에서 매력이 풍겼다. 우리 집의 가장 깊숙한 곳에 어떤 비밀이 간직되어 있었으니까. 그래, 집이건 별이건 혹은 사막이건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아저씨가 내 여우하고 같은 생각이어서 난 기뻐.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잠이 들었으므로 나는 그를 품에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마치 부서지기 쉬운 어떤 보물을 안고 가는 느낌이었다. 이 지구에 그보다 부서지기 쉬운 물건은 없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다. 창백할 만큼 하얀 이마, 감겨있는 눈, 바람에 나부끼는 머리카락을 달빛 아래에서 바라보며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오직 껍질뿐이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반쯤 벌어진 그의 입술이 빙그레 미소 짓는 것을 보고 나는 또 생각했다. 잠이 든 어린 왕자가 이렇게까지 깊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꽃 한 송이에 대한 그의 성실성, 그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램프의 불꽃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는 한 송이 장미꽃 때문이야. 그러자 그가 무척 여리면서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램프의 불은 잘 보호해 주어야 한다. 바람이 휘몰아치면 꺼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걸어가다가 해가 뜰 무렵에야 우물을 발견했다. 25장. 사람들은 급행열차에 올라타지만 그들이 찾으러 가는 게 무엇인지 몰라. 그래서 갈팡질팡하며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건 소용없는 짓이야.
우리가 도달한 우물은 사하라 사막에 있는 우물들과는 달랐다. 사하라의 우물들은 그저 모래 속에 파인 구덩이일 뿐이다. 그런데 이 우물은 마을 우물과 흡사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마을이라고는 없었기에 나는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싶었다. 참으로 이상하군. 모든 게 갖추어져 있잖아. 도르래, 두레박, 밧줄.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어린 왕자는 웃으면서 줄을 만져보고 도르래를 돌려보았다. 그러자 바람이 오랫동안 잠을 자다가 다시 일 때 낡은 풍차가 삐걱거리는 것처럼 도르래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이 소리 들려? 우리가 우물을 깨우니까 우물이 노래를 하는 거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그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할게. 네가 들기엔 너무 무거워. 내가 말했다. 나는 두레박을 천천히 우물 둘레의 돌까지 들어올렸다. 나는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돌 위에 올려놓았다. 내 귀에는 아직도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쟁쟁하게 울렸고 출렁이는 물속에서 햇살이 일렁이는 게 보였다. 이 물을 마시고 싶어. 물을 좀 줘.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자 나는 그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두레박을 그의 입술 가까이로 가져갔다. 그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마치 명절이라도 되는 것처럼 즐거웠다. 그 물에는 보통 먹는 물과 다른 그 무엇이 있었다. 그것은 별빛 아래에서의 행진과 도르래의 노래와 내 두 팔의 노력으로 태어난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선물을 받았을 때처럼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 그것은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받은 성탄 선물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자정 미사의 음악,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미소의 부드러움으로 더욱 빛나는 것과 비슷했다. 아저씨가 사는 별의 사람들은 한 정원에서 장미꽃을 5,000송이나 가꾸지만 그들이 찾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지는 못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발견하지 못한단다. 그렇지만 그들이 찾는 것을 장미꽃 한 송이나 물 한 모금에서 발견할 수도 있을 거야. 그야 그렇지. 그러자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그러나 눈으로는 보지 못해. 마음으로 찾아야 해. 나는 물을 마시고 난 후라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모래는 떠오르는 햇살을 받으면 꿀 빛깔을 띈다. 나는 그 꿀 빛깔에도 행복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을 괴롭히겠는가? 약속 지켜줘야 해? 어린 왕자가 내게 살며시 말했다. 그는 다시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무슨 약속? 약속했잖아. 양에게 재갈을 끼워준다고. 난 그 꽃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나는 끄적거려 두었던 그 그림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림들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 말이야. 그건 어째 좀 뿔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 나는 바오밥 나무 그림에 대해 매우 우쭐해하고 있었는데. 여우는 귀가 뿔같이 생겼어. 그리고 너무 기다랗고. 그리고는 어린 왕자가 또 웃었다. 그건 조금 심하구나. 나는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는 보와 구렁이 외에는 다른 그림을 그릴 줄 모르잖아. 아, 괜찮아. 아이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가 말했다. 그래서 나는 연필로 재갈을 그렸다. 그 재갈을 어린 왕자에게 주면서 가슴이 꽉 차오름을 느꼈다.
나는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그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구에 떨어진 지도 내년이면 1년이야. 그리고는 잠시 묵묵히 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었어. 그 말을 하면서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왠지 모르게 나는 또다시 이상한 설움이 복받쳐 올랐다. 그런 중에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그럼 일주일 전에 내가 너를 알게 된 날 아침 사람 사는 지역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이곳에서 네가 혼자 걷고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었구나. 네가 떨어진 지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니?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래서 나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아마 1년이 되어서 그런 거겠지? 어린 왕자는 또 얼굴을 붉혔다. 그는 묻는 말에 대답하는 일이 없었으니 얼굴을 붉힌다는 것은 그렇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아, 난 두려워지는구나. 그런데 어린 왕자는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해. 아저씨 기계로 돌아가. 난 여기서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내일 저녁에 다시 와. 하지만 나는 안심이 되지 않았다. 여우 생각이 났다. 길들여지면 울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26장. 우물이 있는 쪽에는 여기저기 무너져서 폐허가 된 오래된 돌담이 있었다. 다음날 저녁 일을 하고 돌아오면서 보니 어린 왕자가 그 위에 올라앉아 다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들렸다. 넌 생각이 안 난단 말이니? 여기는 아니야. 그리고 아니야, 아니야. 날짜는 맞지만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보니 저편에서 대답하는 누군가가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대로 담을 향해 걸어갔다. 보이는 것도 없고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다시 대꾸를 하고 있었다. 물론이지. 모래 위에 내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봐. 거기서 기다리면 돼. 오늘 밤에 그리로 갈게. 나는 담에서 20m쯤 되는 거리에 있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너는 좋은 독을 가지고 있니? 날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거지?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 우뚝 멈춰섰다. 그러나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럼 이제 가봐. 내려가고 싶어. 그가 말했다. 나는 그제서야 담 밑을 내려다보다가 기겁을 하고 말았다. 거기에는 30초에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노란 뱀 하나가 어린 왕자를 향해 대가리를 쳐들고 있지 않은가.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지며 냅다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 발자국 소리를 들은 뱀은 마치 잦아 들어가는 분수 모양으로 소리도 없이 모래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더니 조금도 허둥대지 않고 가벼운 쇳소리를 내며 돌틈으로 교묘히 몸을 감추어 버렸다. 나는 담 밑까지 이르러서야 눈처럼 새하얘진 어린 왕자를 간신히 품에 받아 안을 수 있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야? 이제 뱀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나는 그가 밤낮 없이 목에 두르고 있는 그 금빛 머플러를 풀었다. 그리고 관자놀이를 적셔준 다음 물을 마시게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에게 무슨 말을 물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는 나를 진지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양팔로 내 목을 감았다.
그의 가슴이 카빈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팔딱이는 것이 느껴졌다. 아저씨가 고장난 기계를 고치게 돼서 참 좋아. 아저씨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걸 어떻게 아니? 나는 마침 기적적으로 고장을 고치는 데 성공했다는 걸 그에게 알리러 왔던 참이었다.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덧붙였다. 나도 오늘 우리 집으로 돌아가. 그러더니 쓸쓸하게 말했다. 내가 갈 길이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어려워. 나는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그를 어린 아기처럼 품 안에 꼭 껴안았다. 그런데도 내가 붙잡을 사이도 없이 그가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심각한 눈빛으로 아득한 곳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나에겐 아저씨가 준 양이 있어. 그리고 그 양을 위한 상자와 제갈도 있고. 그리고는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 나는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그의 몸이 조금씩 조금씩 더워지고 있음이 느껴졌다. 무서웠지? 그는 틀림없이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부드럽게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 저녁엔 더 무서울 거야.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에 나는 다시금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리고 그의 웃음소리를 영영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그 웃음은 나에겐 사막의 우물 같은 것이었는데 말이다. 난 네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오늘 밤이면 꼭 1년이 돼. 내가 작년 이맘때 떨어져 내린 그 장소 바로 위쪽에 내 별이 있게 될 거야. 그 뱀이니 만날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긴 모두 나쁜 꿈인 거지? 그러나 그는 내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 맞아. 꽃도 마찬가지야. 어느 별에 사는 꽃을 좋아하게 되면 밤에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질 거야. 어느 별이든 모두 꽃처럼 보일 테니까. 그래, 맞아.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나에게 마시라고 준 물은 음악 같은 것이었어. 도르래하고 밧줄 때문에 말이야. 아저씨, 기억하지? 물맛이 참 감미로웠어. 그래. 아저씨, 밤이면 별들을 바라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지금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차라리 그 편이 더 나아. 내 별은 아저씨에게는 여러 별들 중에 하나일 테니 아저씨는 어느 별을 바라봐도 상관없을 거야. 그리고 그 별들은 모두 아저씨와 친해질 거고 또 아저씨한테 내가 선물을 하나 하려고 해. 그러면서 그가 또 웃었다. 난 네 웃음소리가 참 좋다. 바로 이걸 선물로 주는 거야. 물도 마찬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니? 별들은 사람에 따라 모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 여행하는 사람에게 별은 길잡이지. 또 어떤 사람들에겐 그저 조그만 빛일 뿐이고, 학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연구해야 할 대상일 테고, 물론 내가 만난 사업가에겐 금이겠지. 하지만 그런 별들은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어. 그러나 아저씨는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별을 갖게 될 거야. 무슨 뜻이냐고. 나는 그 별들 중에 하나에 살고 있고 그 별들 중에 하나에서 묵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 모든 별들이 다 웃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지.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갖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또 웃었다. 그리고 아저씨의 슬픔이 사라진 다음에는 나를 안다는 걸 기쁘게 생각할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나의 친구로 있을 거고 나와 함께 웃고 싶어질 거야. 그래서 이따금 괜스레 창문을 열 때가 있겠지? 아저씨가 하늘을 바라보며 웃는 걸 보고 아저씨 친구들은 매우 이상하게 여길지도 몰라. 그러면 아저씨는 이렇게 말할 거야. 별들을 보면 난 언제나 웃음이 나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아저씨가 미친 줄로 알겠지. 그럼 난 아저씨한테 못할 짓을 한 게 될 거고.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하며 또 웃었다. 그건 별들이 아니라 웃을 줄 아는 조그만 종들을 내가 아저씨한테 잔뜩 준 것 같을 거야. 그리고 그는 또 웃더니 다시 심각한 기색으로 말했다. 아저씨, 오늘 밤에는 오지 마.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아. 난 아픈 것처럼 보일 거야. 조금은 죽은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의뢰 그러기 마련이거든. 그런 모습 보이기 싫으니까 오지 마. 올 필요 없어.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는 걱정이 되는 눈치였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뱀 때문이야. 아저씨가 뱀한테 물리면 어떻게 해? 뱀들은 사나워. 괜히 장난삼아 무는 경우도 있고.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어린 왕자는 잠시 무엇인가를 생각하더니 이내 안심하는 듯한 표정이 되었다. 두 번째 물을 적에는 독이 없다고는 해. 그날 밤 그가 소리 없이 사라져버려 나는 그가 길을 떠나는 걸 보지 못했다. 뒤쫓아가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젠걸음으로 걷고 있었는데 나를 보고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아, 아저씨 왔어? 그러면서 내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는 다시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아저씨가 온 건 잘못이야. 내가 죽은 것처럼 보이면 마음 아파할 테니까. 사실 그게 아닌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다. 아저씨, 거긴 너무 먼 곳이라 몸뚱이를 갖고 갈 수가 없어. 너무 무겁기도 하고. 하지만 그건 버려진 낡은 조개 껍데기 같을 거야. 낡은 조개 껍데기 보고 슬퍼할 사람은 없지. 나는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가 하는 말에 귀 기울였다. 말하는 동안 그는 조금 풀이 죽어 보였다. 그러나 다시 기운을 내려 애쓰는 듯했다. 아저씨,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야. 별들이란 별은 모두 녹슨 도르래가 있는 우물로 보일지도 몰라. 그리고 모든 별들이 나에게 마실 물을 부어줄 거야. 나는 계속 잠자코 있었다. 참 재미있을 거야. 아저씨는 5억 개의 작은 종을 갖게 되고 난 5억 개의 우물을 갖게 될 테니까. 그리고는 그가 입을 다물었다. 울고 있었던 것이다. 아저씨, 나 혼자 한 걸음씩 내딛게 내버려둬. 그러더니 그는 그 자리에 앉았다. 겁이 난 모양이었다. 그는 또 이런 말을 했다.
아저씨, 내 꽃 말이야. 나는 그 꽃에게 책임이 있어. 더구나 그 꽃은 몹시 연약하거든. 또 몹시도 순진해. 온 세상에 맞서 자기 몸을 지킬 거라고는 네 개의 가시밖에 없어.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어린 왕자는 계속 말했다. 자, 이제 다 끝났어. 그는 또다시 망설이더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발목에서 노란 한 줄기 빛이 반짝했을 뿐이었다. 그는 한순간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나무가 넘어지듯 그는 천천히 쓰러졌다. 모래 때문에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27장. 그러니까 그게 벌써 6해 전의 일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 나와 다시 만나 친구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걸 무척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피곤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는 내 슬픔도 조금 가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싹 가셔버린 것은 아니란 뜻이다. 하지만 나는 그가 그의 별로 돌아갔을 거란 걸 알고 있다. 다음 날 해가 떴을 때 그의 몸을 다시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의 몸은 그리 무겁지 않았다. 그래서 밤이면 나는 별들에게 귀 기울이기를 좋아한다. 그것들은 마치 5억 개의 작은 종들 같으니까. 그런데 간혹 이상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내가 잊어버리고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제갈에다가 가죽끈을 달아주지 않은 것이다. 그 애는 그 제갈을 양에게 잡아맬 도리가 없을 텐데 말이다. 그래서 나는 그의 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양이 꽃을 먹어버린 건 아닐까 하고 궁금해하곤 했다. 그러다가 어느 때는 그럴 리가 없어. 어린 왕자는 그의 꽃을 밤새도록 유리덮개로 잘 덮어놓고 양을 잘 지킬 테니까 라고 생각해 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난 행복해진다. 그러면 별들이 모두 부드럽게 웃는다. 또 어느 때는 한두 번쯤 잊어버리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끝장인데 어느 날 밤 그가 유리덮개 씌우는 것을 잊었거나 양이 밤중에 소리 없이 밖으로 나가기라도 한다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면 작은 종들이 모두 눈물방울로 변해버릴 것이다. 그것은 정말 커다란 수수께끼다.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나 나에게 이 세상 어딘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마리의 양이 한 송이 장미꽃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 천지가 온통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해보라.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에 따라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어른도 이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걸 결코 이해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나에게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쓸쓸한 풍경이다. 바로 앞에 나온 것과 같은 풍경이지만 여러분에게 잘 보여주려고 다시 한번 그린 것이다. 어린 왕자가 지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곳, 바로 여기다. 이 풍경을 찬찬히 잘 보아두었다가 여러분이 언제고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을 하게 되면 이와 똑같은 풍경을 꼭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혹시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 발걸음을 빨리 하지 말고 별 아래에서 잠깐 기다려 보길
간곡히 부탁한다. 그때 만일 한 어린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그가 웃고 있고 머리칼이 금빛이면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길. 내가 이처럼 마냥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애가 돌아왔다는 편지를 속히 나에게 보내주길. 오디오북 보물창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